대학교 다닐 때요, 꿈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방송국의 기자가 되는 것. 하나는 부모님이 굉장히 바라셨는데 대학원 가서 대학 교수가 되는 것. 그 두 가지의 목표가 있었어요. 인생 목표가. 그런데 방송국의 기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요. 부모님이 자꾸 대학원 가야 된다, 대학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왠지 그 방송국의 기자가 되는 거가 호기심이 계속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반이라는 거를 제가 중학교 때도 해보고 싶었는데 담임선생님 못하게 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해보고 싶었는데 담임선생님 못하게 했어요. 왜?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참 하고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느지막하게 방송반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막 방송제하고 막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고2 한 10월 달부터 성적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3 때 좀 공부를 게을리했어요. 게을리해가지고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좀 우울하게 보냈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만회를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 그러면 대학원을 내가 원하는 공부를 좀 더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방송국 시험이 딱 광고가 나는 거예요. 어느 날 텔레비전에 보니까 저가 그냥 몰래 시험 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부모님 몰래 시험을 봤어요. 그게 9월 달이에요. 9월 달인데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운 좋게 합격했어요. 합격하고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을 찾아가서 제가 말이죠. 이 KBS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대학원을 사실은 가야 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근데 교수님 답변이 저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공부를 대학교 때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생이었거든요. 야 너는 무슨 대학원 가야지 무슨 방송국이냐 방송. 대학원 가야지 대학원 진학해야지 뭐 이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갔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책상을 탁 치시더니 야 너 정말 잘 생각했다. 그 교수라는 직업은 그게 고독한 방에서 자기하고 싸우면서 공부하는 직업인데 내가 너를 4년 동안 봤는데 너는 그렇게 외로움을 잘 극복하는 것보다는 방송국 가서 방송하는 게 훨씬 더 적성에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야 어떻게 교수님이 나한테 저렇게 답변을 해줄 수가 있나요? 그래서 고민을 막 한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래 한번 연수라도 받아보자. 그리고 이제 연수를 받았어요. KBS에서. 졸업하기 전이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연수를 받았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녔어요. 다녔는데 연수가 다 끝났는데 그때가 2월 달인데요. 지방 발령이 난 거예요. 춘천으로 발령이 났어요. 지금은 서울 춘천이 40분 거리밖에 안 되지만 고속도로로 그 당시에는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꼬불꼬불한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한 2시간 이상 걸려요. 또 우리 집에서 마장동까지 가는데 또 한 1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런 춘천에 발령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이미 늦었잖아요. 대학원 갈 수도 없고 뭐 어디 딴 데 취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제가 여기 KBS 춘천에 그냥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면 시집도 안 간 딸이 무슨 하숙을 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기가 났어요. 그래서 출퇴근을 했어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 가서 시외버스를 타고 춘천에 도착하면 8시 반이에요. 8시 반이면 이제 딱 앉아요. 근데 그 동네는 조그만 동네니까 모든 사람이 9시 땡 할 때 다 출근해요. 근데 저만 8시 반에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6시에 퇴근하면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에. 그 생활을 계속 했는데 이거 겨울 되면 못할 것 같더라고. 겨울 되면은 눈 오고 춥고 막 그렇잖아요. 또 이제 일찍 깜깜해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10월 달에 MBC 뽑는다고 막 광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MBC에 전화 걸었어요. 저 지방 발령 냅니까? MBC 지방 발령 왔는데. 그래서 MBC에 시험을 봤어요. 몰래. 시험을 봤더니 어떻게 또 됐어요. 거기.
그래서 제가 KBS 좀 다니다가 MBC로 직장을 옮기게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MBC에서 82년도부터 2004년까지 22년 동안 MBC에서 9시 뉴스 앵커도 하고 기자도 하고 특파원도 하고 아주 재밌게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 기자라는 직업이 젊었을 때는 참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정치인은 이거는 제 꿈에 있었던 직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정치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냥 기자를 하다가 그 열린우리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졌는데 아주 그 이미지가 참신한 대변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열린우리당의 모토가 뭐였냐면 과거에는 정말 정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었어요. 밥도 사줘야 되고 꽃도 보내야 되고 화환도 보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선거법이 바뀌어가지고 돈 안 드는 정치 이게 모토였거든요. 그 돈 안 드는 정치를 하는 그 열린우리당이라는 그 당의 대변인으로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도 그걸 해달라고 요청이 강해서 한번 해보자. 저렇게 와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와가지고 이제 정치를 시작한 거예요. 준비 없이. 정말 제가 생각해도 준비 없이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2004년도가 꼭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존 정당에 대한 그 당시에 이제 그 한나라당은 찻대기 정당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왜 대기업들한테 막 그 돈 받아가지고 불법으로 선거하고 이제 그거 막 난리가 났었을 때예요. 기존 정당에 대한 염증, 그 다음에 새로운 정당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지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변인을 하는데 과거에 쓰던 그러니까 그 대변인이나 정치인들이 쓰던 단어가 제 입에서는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국민의 시각에서 논평을 막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국민들한테 좀 신선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 정당을 취재하던 정치부 기자들은 무슨 저런 대변인이 있냐고. 왜냐면 논평을 해도 굉장히 길게 썼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저는 방송 출신이었기 때문에 방송은 항상 1분 20초 리포트를 하잖아요. 짧잖아요. 그리고 간결하고 그다음에 그 아주 핵심만 전해야 되고 이게 22년 동안 습관이 돼 있었던 사람이라서 논평을 항상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방송용 멘트를 한다고 신문 기자들이 굉장히 막 저한테 불평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국민들한테는 그게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열린우리당에 오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민주당 이제 국회의원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저는 경제부 기자를 오래 했어요. 경제부 기자를 오래 했는데 경제부 기자를 하면서 제가 가장 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벌이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들이 특혜를 계속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중소기업들이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나라 재벌들이 문어발식으로 막 확장을 해버리니까 다른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가 자기의 영역을 확보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기자로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경제부 기자로서 제가 지속적으로 보도를 했었어요. 보도를 해서 이제 금산분리, 예를 들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돼야 이 사회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재벌의 상속 문제, 그 다음에 또 재벌의 2세, 3세의 증여 문제, 증여세 안 내고 그냥 거저 먹는 거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경제부 기자 시절에.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열린우리당,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 오게 된 계기가 그래도 우리나라 정당 중에 그런 어떤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어떤 서민들을 위해서 또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이 당이 아닐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우리 다 알 거예요. 뭐 주커버그,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그 하늘나라로 간
스티브 잡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시대의 아이콘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건강해지는 거는 이런 어떤 생태계의 순환적인 그 현상이 일어나야 그 사회가 건강해지고 또 여러분한테도 기회가 오고 또 여러분도 꿈을 펼칠 수 있고 여러분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을 기자 시절에도 보도를 많이 했고 제가 17대 국회의원 할 때는 주로 제가 했던 일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벌개혁과 관련된 일, 그 일을 쭉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그 민주당에 저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요. 처음 질문은 그거였고 두 번째 질문은 대통령 꿈을 꾸고 있냐 뭐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제가 정치를 준비 없이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정치를 왜 하냐. 내가 뭐 사실 내가 대통령이 될 거냐? 그래서 제가 정치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실천해보고 싶은 그런 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막연한 어떤 나 나름대로의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계속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게 갈등이 생겨요. 왜 그러냐? 기자라는 직업은 전문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전문 직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거, 자기가 흥미 있는 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평가는 다른 사람한테 받으면 되는 건데 정치인은 그렇지 않아요. 정치인은 싫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좋다는 것도 너무 좋다고 내색하면 안 되고 이게 또 정치인이 갖춰야 될 하나의 그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다양하고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한 사람만 너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도 이거는 균형 감각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대학교 1학년을 약간 우울하게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은 막 나가서 데모하고 민주화 운동할 때 저는 열심히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제가 대학 생활을 좀 공부를 더 열심히 해보자. 그래야 대학원을 갈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또 방송국을 열심히 방송반 활동을 열심히 했었는데 그 방송반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TBC라는 방송국이 있었는데 그 TBC 방송국에 대학생 퀴즈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제가 그 퀴즈 문제를 읽어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돈이 굉장히 짭짤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르바이트 해갖고 돈 벌어가지고 좀 민주화 운동한다고 땀 흘리고 고생하는 친구들 통닭도 사주고 뭐 맥주도 사주고 그러긴 했어요. 그러나 항상 언제나 마음의 부담이었어요. 그게. 근데 돌아와서 열린우리당에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친구들이 정치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를 깨끗하게 돈 안 드는 정치를 해보겠다고 개혁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한테 빚 갚아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한테 빚 갚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17대 4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제가 정치를 왜 하냐고 물어보면 지금도 똑같이 대답해요.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에게나 골고루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정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지금 내년도 대선 전략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참 답변하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뭐 나가겠다 그래서 나가기보다는 이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나갔는데 전들 한 번 시작한 일인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해봤어요. 민주당이 예를 들면 저희가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9월 15일 날인가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상대는 한 달 전에 이미 출마 선언을 하고 시작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따라잡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적정으로 붙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고, 그러면 이걸 극복하려면 장충체육관의 어떤 그 선거, 그러니까 와서 투표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선거에서는 예를 들어서 막 민주당이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젖 먹는 힘까지 다 하고 저도 막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그냥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가자. 왜냐면 그렇게 해서 이기면 정당 정치라는 어떤 그 틀은 더 지금보다 굳건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이게 예를 들면 그냥 자연스럽게 갔는데도 민주당 후보가 이겼으면 저는 그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은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기로 좀 더 그 아래에서 깨어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고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내년도 대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도 뭐 SNS를 그 스마트폰에서 아예 접속을 차단하는 법을 한나라당이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어제 스마트폰이 난리가 났었던 것처럼 그 정말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내년도 대선도 저는 이 어떤 그 SNS라는 것의 등장이 물론 이런 변화를 갖고 오는 하나의 심볼처럼 됐지만 사실은 세상은 항상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는 것을 사람들이 설마 이러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확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서울시장 선거 이전에는 2040 세대가 설마 나와서 저렇게 투표를 할까, 사람들이 뭐 변하는 것 같긴 하지만 설마 그렇게 할까. 그런데 그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해서 갑자기 2040이 사회를 주도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한 1, 2년 전부터 이미 변화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010년도 지방선거 때부터 그 흐름은 이미 형성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근데 그거를 기존의 체제나 기존의 언론들이 애써 외면하는 거죠. 애써 외면하면서 아니야 그래도 몰라. 항상 변화는 갑자기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근데 그걸 나중에 뒤집어 보면 항상 그 앞에 이미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미. 그런 것처럼 내년도 대선도 저는 이런 어떤 기존 정당의 그 예고된 후보들의 싸움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그 사회 전체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고 세계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라는 사람이 당선됐잖아요. 저는 그것도 일종의 이런 2040 세대의 현상의 전초전이었다고 봐요. 어떻게 그 사회에서 흑인 피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굉장한 파괴력이거든요. 근데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전 세계의 그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열광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세계 곳곳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않은 인물이 당선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인물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휙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자기의 역사를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역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자기의 히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안철수 형상, 이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스티브 잡스,
이 사람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미국의 시대적 아이콘이에요. 시대적 아이콘인데 단지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이 미국의 시대적 아이콘은 미국에서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그 사회가 각자 개인의 그 직업을 다 만족스럽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로 이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바라 월터즈한테 정치하라고 유도하는 사람 없거든요. 왜냐? 거기는 텔레비전 앵커로서의 대우와 그만큼의 만족도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시대적 아이콘이 뭘 하다가 정치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가 그 직업마다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성취감을 100%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해서라도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IT의 미국 IT계의 상징적인 인물이면서 시대의 아이콘인데, 이 IT라는 거는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신산업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그 IT에 전혀 뒤지지 않죠?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해가지고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벤처에 투자했어요. 그때 그 DJ 정부가 벤처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거든요. 그 벤처에 투자한 1990년대 말에 벤처에 투자한 그 시대의 힙스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린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지금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벤처에 투자해서 그 당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쭉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쭉 잘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그래도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야, 아버지가 돈 잘 벌어가지고 재벌의 아들, 딸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선 자수성가한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죠. 찾고 있었던 거고, 그 자수성가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찾고 있었냐? 사회에 헌신하는 사람. 사회에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이 안철수라는 사람이 보세요. 제가 얘기한 그 세 가지에 다 들어맞아요, 안 맞아요? 들어맞죠. 그러니까 시대의 아이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부터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거를 오늘 밤부터 고민을 해가지고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기 힘들어요. 항상 방황하게 돼 있어요. 조금 해보다가 이거 아니구나. 또 이쪽으로 갔다. 이거 아니구나.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지는 자기만이 알 수 있어요. 그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하고 자기를 잘 아는 부모님이나 또 형제나 친구가 있으면 같이 상담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그걸 찾아가지고 그 하고 싶은 일을 갖고 자기 역사를 만들어가야 돼요. 오바마도 그랬어요. 오바마도 이 사람이 흑인 아버지와 백인 엄마한테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고민했죠. 내가 흑인일까 백인일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응? 그 엄마가 항상 가르쳐줬잖아요. 너는 항상 타협해야 된다. 타협해야지 너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그 엄마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가서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그것을 얻어내는,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이 훈련되어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 자기가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은 아주 미국의 유명한 로스쿨을 졸업했지만 변호사로 활동을 하지 않고 시카고의 빈민촌을 들어갔잖아요. 시카고의 빈민촌을 들어가서 그 시카고의 빈민촌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매일 들어주면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씩 둘씩 해결해주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시작했죠. 신뢰를 얻고 그리고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다른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변호사처럼 돈 많이 주는 데 가가지고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다가
만약에 상원의원에 출마했거나 이렇게 됐다면 저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자,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박 대통령도 현대건설 사장으로서 국민들한테 뭔가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능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가 심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거를 청계천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야, 청계천이 저렇게 바뀌었구나, 저 사람 대통령 하면 잘하겠구나, 경제를 이렇게 세우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찍어준 거죠. 그러나 지금은 물론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왜? 서울시장과 대통령은 다른 거고 CEO와 대통령은 다른 것인데 우리 국민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박원순 시장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역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변호사인데 때려치고 인권 변호사 하다가 참여연대라는 걸 만들어서 끊임없이 사회에 저항했죠.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가게 뭐 이런 거 만들어서 그 나름대로의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서울시장에 시민들이 뽑아주는 거예요. 누군가도 저를 분석하겠죠. 박영선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어떻게 됐을까? 저렇게 단시간에. 누군가 분석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제 얘기를 하기는 쑥스러우니까 생략.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 자기 히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이 일도 조금 해봤다, 저 일도 조금 해봤다. 이거는 대학교 4년 동안의 봉사활동 뭐 이런 거 저런 거 경험하면서 거기서 끝을 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에 고민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절실한 게 뭐냐?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내가 히스토리를 만들자. 그 다음에 나의 목표는 뭐냐?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도 다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의 CEO가 된다. 대기업의 CEO들도요. 그 사람 하나하나 뒤져보면 다 자기의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물론 영화 감독 하려면 그럴 수도 있죠.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할 수 있어요. 그 다 직업마다 특성이 있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의 역사를 만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계를 휘저은 사람 중에요.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행복한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유명한 사람들 다 찾아보세요. 사생아인 사람도 많고요. 또 편모스라에서 주로 자란 사람도 많고 또 뭐 어머니가 뭐 어디 무슨 뭐 흔히들 말하는데 뭐 이상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역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입양됐잖아요. 입양. 그러면 그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바마도 마찬가지예요. 오바마도 10살에 어머니를 떨어졌어요. 10살에 자기 어머니를 떨어졌고 자기 아버지는 딱 한 번 봤어. 빌 클린턴 마찬가지. 다 자기의 불행한 시절을 그거를 자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해가지고. 엄마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요. 돈 많은 데서 아주 엘리트 교육받으면 그 사람이 20대까지는 행복할 수 있지만 30대, 40대, 50대까지 행복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 중에 자기의 꿈을 성취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한번 보세요. 재벌 아들, 딸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대부분 보면요. 성공한 사람 찾기 힘들어요. 과거에 보면 뭐 칠공주, 뭐 칠왕자 뭐 이래갖고 보면 대부분 다 무슨 뭐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왜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낙이 없기 때문에. 돈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목표는 돈 버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는데 이 사람은 돈도 뭐 그냥 갖고 오라고 다 갖고 와. 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지.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항상 막 이 사람 이 여자도 사귀어봤다 저 여자도 사귀어봤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보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처한 그런 상황에서 야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안 풀리냐, 뭐 우리 엄마는 왜 이러냐,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러냐, 우리 집 가정은 왜 이러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내 걸 만들면 돼. 내 스토리를 만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 당당하게, 응? 나중에 여러분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돼서 당당하게 나는 이러이런 역경을 극복했다. 응?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갖고 그 꿈이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여야 돼. 그래서 무슨 이렇게 그 흔히들 말하면요, 이제 그런 얘기도 제가 잘 해드려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KBS 시험을 붙었는데 그 다음에 또 약간 미련이 남아가지고 신문사 시험을 봤어요. 신문사 시험을 봤는데 거의 떨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잘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신문사하고 방송기자하고요, 신문사가 훨씬 똑똑한 애들이 많이 가고 방송기자는 막 그때는 이제 이게 큰 산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경쟁이 그렇게 막 지금처럼 세지가 않았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후에 그 당시에 신문기자와 지금의 방송기자를 비교해보면 신문기자 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신문기자만 해요. 근데 방송기자 했던 사람들은 좀 다양하게 가 있어요. 그만큼 이쪽이 발전 가능성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더라도 폭락할 때 팔고 제일 꼭지에 갔을 때 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폭락할 때 탁 사야지. 그것처럼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다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정상에 가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지금 당장은 야 거기 합격했다 하고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그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는 이미 발전해버렸기 때문에 룸이 없어요. 내 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말단 사원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거보다 못한 회사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금세 임원이 되죠. 승승장구하죠.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들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내 눈앞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런 그 상상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은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보태면,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면 그거 관련된 책을 많이 읽으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자기가 열심히 읽는 거죠. 책 읽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대학교 다닐 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적인 생활을 하는 게 시간을 아끼면서. 공감이 돼요? 공감이 돼요? 네? 오늘부터 그렇게 하실래요? 자, 아직 충분히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럼